경찰국 신설에 대한 경찰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일선 지구대를 직접 방문했습니다. 행정안전부에 신설되는 경찰국 초대국장에는 비경찰대 출신의 김순호 치안감이 확정됐습니다. 국민의힘 백현진 의원이 당 최고위원회에서 사퇴하면서 문자 파문으로 인한 여당의 내공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당대표 후보를 3명으로 압축한 더불어민주당은 첫 토론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당권 경쟁에 들어갔습니다. 코로나19 증가세는 주춤하는 모습이지만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는 가파르게 늘고 있습니다. 취임 후 처음으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검사소 부족이나 검사 비용 부담과 같은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영향으로 상반기 주택 매매량이 1년 전보다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도 12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9일 금요일 뉴스가 있는 저녁 시작하겠습니다. 경찰국 신설 논란과 이른바 내부 총질 문자 파문이 이어졌던 이번 주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에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임기 초반의 대통령의 지지율로는 매우 이례적으로 30%대마저 무너진 20%대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지지 기반인 대구 경북 지역에서도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높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여야 의원과 함께 전국 현안 자세히 진단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평가가 첫 20%대를 기록했는데 취임 80여일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최근 인사 문제와 문자 파동 외에도 경찰국 신설을 둘러싼 정부 경찰 갈등도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지구대를 찾아 일선 경찰을 격려하고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는 등 민생 행보를 이어가면서 수습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박석영 기자입니다. 치안 현장의 최일선 지구대를 찾은 윤석열 대통령. 과거 추억을 풀어내며 현장 경찰관들을 독려했습니다. 나도 학생 때 이렇게 술 먹고 집에 간다고 지나가다 보면 여기가 그냥 바글바글해. 많이 근무가 돼가지고 바깥에까지 대기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아니 이 지구대가 옛날 파출소지 여기가 일이 엄청 많은 걸 제가 알고 있어요. 아, 고생이 많습니다. 여름 휴가 이야기로 환담을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속초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강릉 속초도 아주 시설이 잘 돼 있어가지고 가보니까 외국 같습니다. 네. 커피도 많이 마셨어요. 네, 그럼요. 막국수도 먹었습니다. 다음 주 휴가를 앞두고 갑작스레 공지된 추가 일정인데 경찰국 신설을 둘러싼 경찰 내부 반발을 다독이기 위한 행보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이에 앞서서는 재확산세가 커지는 코로나19 대응 회의를 직접 이끌며 국민 불편 해소를 당부했습니다. 방역 당국은 검사소의 부족, 검사 비용 부담과 같이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꼼꼼하게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대통령이 직접 민생을 챙기고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나선 겁니다. 그러나 이런 노력이 무색하게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28%대로 주저앉고 부정평가는 62%까지 높아졌습니다. 특히 경찰국 신설 논란과 이른바 문자 유출 파동이 부정평가 원인으로 새롭게 꼽혔습니다. 취임 80여일 만입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지지율이 오르고 내리는 데는 복합적 의미가 있다며 참모들이 더 잘할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애초 하려던 것들을 묵묵히 해내다 보면 국민도 그 진정성을 알아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일희일비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지만 대통령실 내부적으로는 20%대라는 수치가 충격적이라는 반응입니다. 다음 주 대통령의 휴가 기간 동안 국정 동력을 다시 끌어올릴 방안 마련을 고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석영입니다. 국민의힘 배현진 최고위원이 최근 당내 혼란과 지지율 급락 등의 책임을 지겠다면서 전격 사퇴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차기 당권 주자와 일부 초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비대위 전환 필요성이 제기되는 등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에 대한 당내 이견이 분출하고 있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배현진 최고위원이 스스로 취재진 앞에 섰습니다. 배 최고위원은 최근 당의 모습이 국민 기대에 못 미쳐 송구하다며 자진 사퇴로 그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습니다.
마땅히 책임져야 하고 끊어내야 할 것을 제때 끊어내지 않으면 더 큰 혼란이 초래된다고 생각합니다. 책임지는 모습도 보여드려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배 의원의 사퇴를 계기로 당내에선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에 대한 회의적 반응이 터져나왔습니다. 권 대행이 최근 대통령과의 문자메시지 노출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가운데 정부 여당 지지율은 수직 낙하한 만큼 이대로는 안 된다는 주장입니다. 당 지지율도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고 대통령 지지율도 지금 엄청나게 낮아져 있는데 우리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지나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지금요. 뭔가 몸부림을 쳐야 될 일인데 너무 조용하지 않습니까? 초선 의원들은 당을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아 지도부에 전달했습니다. 초선 의원 과반인 32명이 이름을 올린 성명에는 원내대표가 잇따라 3번이나 사과하는 초유의 사태 속에 집권 여당이 정부의 개혁 동력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날선 비판까지 담겼습니다. 하지만 비대위 전환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국민의힘 당원당규상으론 위원들의 추가 사퇴로 최고위 기능이 상실될 경우 당을 비대위 체제로 전환할 수는 있지만 해석이 분분합니다. 권성동 직무대행은 최고위원 전원 사퇴가 아닌 한 비대위 체제로 전환한 사례는 없다며 일단 사퇴 준하에 주력했습니다. 징계 후 복귀를 노리는 이준석 대표 측 최고위원 역시 자진 사퇴 뜻이 없다고 분명히 밝히면서 전원 사퇴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권 대행이 재신임을 받지 못할 경우 조기 전당대회는 피할 수 없다는 냉정한 시선도 여전합니다. 권 대행이 다음 주 월요일쯤에 의원총회를 다시 열어서 재신임을 묻겠다 이런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요. 재신임이 안 되면 조기 전대로 가야겠죠.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집권 여당의 원톱으로 집중 조명을 받은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는 이딴 논란 속에 불과 한 달도 안 돼 위기에 놓인 모습입니다. 비대위 전환 요구 속에 당원 당규 해석을 두고선 갈등의 소지까지 남아 앞으로 적잖은 혼란이 예상됩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로 본격 행보에 나선 이재명 의원이 저학력, 저소득층에서 국민의힘 지지자가 많다고 말해 논란입니다. 이런 가운데 97 주자 박용진, 강훈식 의원은 단일화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8.28 전당대회 3파전의 막이 오른 가운데 대세론의 주인공인 이재명 의원은 빚진 게 없어 기득권의 공격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새 기회 요인이 될 거라면서 자신이 정치개혁 적임자라고 호소했습니다. 기득권에 빚진 게 없어서 지금도 모든 영역의 기득권으로부터 총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적극 해명했던 대선 때와 달리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대신 지지자들과 SNS나 라이브 방송 등을 통한 직접 소통에 주력하고 있는데 학력과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말해 논란입니다. 고학력, 고소득자들, 소위 부자라고 불리는 분들이 우리 지지자가 더 많습니다. 저학력에 저소득층이 국힘 지지가 많아요. 이게 안타까운 현실인데 이제 언론 때문에 그러지. 이에 대해 너무나 노골적인 선민의식이자 정치 성향에 따른 갈라치기라면서 이분법의 정치를 반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 의원에 대한 견제 속에서 박용진, 강훈식 의원은 단일화 군불대기에 나섰지만 아직 동상이몽입니다. 박 의원은 이를수록 어떤 방식이든 좋다고 말했지만 8월 3일 첫 당원 투표가 진행되기 이전에 진행되면 결론이 나면 가장 좋겠습니다. 강 의원은 이를 부정적으로 보면서 박 의원이 자신의 손을 들어주는 게 파괴력 있는 단일화라고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단일화를 이야기해야 될 시간보다는 그것은 열어놓고 논의하면 되는 것이고요. 비전을 이야기해야 되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들에게 제 비전과 제 내용을 설명하지 못했는데 조금 가혹한 거 아닐까요? 실점을 최대한 줄여 대세론을 굳히려는 이재명 의원. 단일화를 통한 반전을 꾀하는 박용진, 강훈식 의원 간 치열한 기싸움은 8.28 전당대회 전까지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에선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민생 관련 법안이 여야 합의로 의결됐습니다. 고물가 상황에 밥값 부담이 커진 직장인 지원을 확대하고 고유가에 허덕이는 화물 노동자 등을 위해선
유류세 탄력세율 범위를 50%까지 늘렸습니다. 정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민생경제안전특별위원회는 간사 선임 이후 열린 첫 회의부터 민생 법안 처리에 속도를 냈습니다. 개별 소비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을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선 고물가 상황 속 직장인들 점심값 부담을 덜기 위해 식대 비과세 한도를 현행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늘렸습니다. 20만 원 이상 식대를 회사에서 지원받는 노동자라면 연소득 1,200만 원 이상, 4,600만 원 이하 구간에선 월 15,000원씩, 4,600만 원부터 8,800만 원까지 구간에선 월 24,000원씩 세금을 덜 내게 됩니다. 다만 사업장마다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 준비 기간을 두고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이미 20만 원을 식대로 지급하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비과세 혜택이 적용이 되고, 근데 임금은 이제 10만 원을 인상해야 하는 B급의 어떤 기업 같은 경우에는 내년 1일에나 비과세 혜택을. 민생특위는 유류세 탄력세율을 현행 30%에서 50%까지 높이는 민생 법안도 의결했습니다. 50%부터 100%까지 조정 가능한 법안들이 올라왔지만 여야 양측이 공통 발의한 안인 50%로 합의한 겁니다. 이렇게 하면 정부가 고유가 상황에 맞춰 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집니다. 최소 1,800원대 이하로 우리 국민들이 경유나 휘발유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적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 기재부가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적용 기한은 오는 2024년까지. 법 개정 이후 상황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부가 세율을 조정한다는 부대 의견도 달린 만큼 곧바로 세율이 주는 건 아닙니다. 오랜만에 뜻을 모은 여야는 납품단가 연동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 다른 민생 법안 논의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지만 일부 이견이 커 실제 합의에 이를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정부가 초등학교 입학 나이를 만 6살에서 5살로 1년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또 학생의 교육 선택권 보장을 위해 자사고를 유지하고 교육과정이나 대입제도도 학생과 학부모의 여론조사를 반영해 개편하기로 했는데요. 새 정부의 교육부 업무보고 내용 신현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현재 초등학교 입학 나이는 만 6살, 이를 만 5살로 1년 앞당기는 학제 개편 방안이 추진됩니다. 다만 개편은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친 뒤 오는 2025년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일시에 시행하면 만 5살과 6살 아동이 한꺼번에 입학해 혼란이 생길 수 있는 만큼 4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역이나 가정 여건으로 인해 발생하는 출발선상의 교육 격차를 조기에 국가가 책임지고 해소하기 위해 취약 연령 하향에 대한 논의는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유아 보육과 교육을 통합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현재 6살 미만 영유아 보육은 어린이집에서, 3살부터 취약 전 아동 교육은 유치원에서 나눠서 맡고 있는데 이를 통합하고 교육을 강화해 태어날 때부터 교육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해묵은 과제인 만큼 유보통합 추진단을 만들어 실행력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교육체계는 수요자, 즉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존중해 개편합니다. 학교 교육의 다양성과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자사고를 유지하는 고교체제 개편 세부 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하고 대입제도나 교육과정도 학생과 학부모 2만 명의 설문조사를 한 뒤 바꾸기로 했습니다. 교육에 있어서 다양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교과 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다양한 종류의 학교 형태를 보장하는 등 국민의 선택권을 폭넓게 확대해야 합니다. 대학은 규제를 풀고 지방재정 교부금 일부를 지원해 자율적 혁신을 유도합니다. 나눠주기식 지원이 아니라 획기적 연구 성과를 내는 대학과 지역대학 등은 전략적으로 집중 지원하고 회생이 불가능한 대학 30곳 정도는 통폐합하거나 다른 공공기관으로 바꾸는 등 퇴로를 열어주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아울러 반도체뿐 아니라 디지털과 바이오헬스 등 미래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첨단 분야 인재 양성에도 힘써 나가기로 했습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만 5세 입학과 보육 통합, 자사고 존치 등 교육부가 내놓은 정책들은 모두 찬반이 팽팽한 사안들입니다. 교실과 교사 확보 같은 인프라, 예산 문제부터 법 개정 문제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김연아 기자입니다. 초등학교 입학 나이를 1살 낮추면 만 5살과 6살이 동시에 1학년이 됩니다. 계획대로라면 2025년부터 4년간 학생이 25%씩 늘어나는 겁니다. 4년 동안에 늘어나는 학령 인구는 줄어들고 있는 학령 인구의 숫자하고 비슷해서 그래서 현재 가용한 재원의 범위 내에서 우리가 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교원노조는 교사와 교실이 크게 부족해질 거라며 강하게 반대했고 유치원 교사노조도 유아 발달을 무시한 채 아이들을 학업 경쟁에 일찍 내모는 것이라며 비판했습니다. 농어촌이 주는 것이지 도시가 줄지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25%가 더 늘어나서 과밀학급이 더 생긴다고 보셔야 돼요.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 감당하면서까지 취학 연령을 1살 낮추는 게 필요한가?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육을 합치는 유보통합은 해묵은 수건 사업이지만 YS 때부터 추진해도 성과가 없었습니다. 어린이집이냐 유치원이냐에 따라 담당 부처와 예산, 교사 자격 등이 모두 달라서 이해관계 조정이 쉽지 않아서인데 특히 유치원과 유치원 교사들이 부정적입니다. 정말로 건물을 다시 짓지 않는 한 이 규격 맞추기도 어렵고요. 우리 같이 하향 조정되는 거예요. 어떻게 나라의 유아 교육이 하향 조정돼야 돼요? 자사고 존치는 진보 교육감들이 학교 평가와 재지정 권한으로 무력화할 수 있고 대입체제 개편은 대규모 설문조사에도 원만한 결과물이 나올지 의문입니다. 또 첨단 인재 양성 방안은 수도권 대학 정원 증원 때문에 지방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원 개편은 교육청이 반대하고 한계 대학 정리는 지역경제 위축 우려를 불식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대부분 계획이 법 개정을 필요로 하는데 야당이 다수당인 상황이라서 국회 문턱부터 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YTN 김연아입니다.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 강화에 건설자재 가격 상승 등이 겹치면서 부동산 시장도 직접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전국 주택 매매량이 크게 줄었고 서울의 악성 미분양 주택은 지난달보다 5배 증가했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1,000세대가 넘게 입주해 있는 서울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전용 면적 59제곱미터 매매 물건이 20건 정도 올라와 있지만 마지막 거래는 지난 4월입니다. 매수문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래가 안 되지. 매도문의만 많이 있어요. 좀 됐어요. 작년도 거의 한 7,800개 거래가 접수되기 시작해가지고 금매물만 조금 팔리고. 거래 가뭄은 전국적 현상입니다. 올해 상반기 전국 주택 매매량은 31만여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5만 9천여 건과 비교해 44.5% 감소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수도권은 지난달보다 4,600여 건,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면 절반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서울과 지방도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각각 5,100여 건과 18,000여 건 줄었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지수 역시 12주 연속 떨어졌습니다. 100 이하면 집을 팔 사람이 살 사람보다 많다는 뜻인데 이번 주 85를 기록했습니다. 2019년 7월 83.1을 기록한 이후 3년 만에 최저 수치입니다. 주택 가격이 상승할 것 같지 않다. 이게 이제 퍼지기 시작하면서 대출을 받아서 이제 매수를 하려고 하는 경우에도 그 대출 이자 부담이 커졌기 때문에 굉장히 수요가 축소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봐야죠. 미분양 주택 역시 증가세입니다. 전국 미분양 주택은 2만 7천여 호로 지난달보다 2% 증가했는데 수도권의 미분양 주택은 4,400여 호로 한 달 사이 25.1% 늘어났습니다.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중공후 미분양도 전국적으로 7,100여 호로 지난달보다 4.4% 증가했습니다. 특히 서울의 중공후 미분양은 한 달 사이 5배 이상 폭증했습니다. 주택시장 가격 상승 전망이 불투명해지고 또 급증한 대출이자 부담에 아파트 청약에 대한 수요자의 관심이 예년보다는 주춤한 상황입니다. 향후 미계약이나 미분양 물량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거래 가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월세 거래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상반기 51.6%로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처음으로 절반을 넘었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동부고속 파업이 나흘째 이어지면서 서울에서 강원도로 향하는 고속버스 운행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대란까지는 아니라지만 배차가 평소 절반까지 줄어들어 여행객들 불편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경기 여주와 충북 제천행 버스가 들어오는 탑승장이 텅 비어 있습니다. 매표소 전광판엔 동해와 삼척으로 향하는 시간표가 빈칸입니다. 나흘째 이어진 파업으로 동부고속이 담당했던 주요 노선 운행이 중단된 겁니다. 버스 문이 굳게 잠기고 운전석 앞에는 파업 피켓이 놓였습니다. 파업에 참여한 동부고속버스 140여 대가 이렇게 멈춰섰습니다. 서울고속버스 터미널에서 강원도로 가는 버스 운행은 절반으로 줄었고 동서울이나 남서울 터미널에서 출발하는 시외버스 등을 모두 합쳐도 파업 전과 비교해 노선별로 최대 70%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경기 여주와 용인, 강원 동해와 삼척 등 동부고속이 단독으로 담당했던 구간은 서울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운행이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다른 터미널에서 출발하는 시외버스를 예약하거나 대체 교통편을 찾아봐야 하는 겁니다. 이 때문에 휴가철을 앞두고 표를 구하려는 시민들은 물론 일정 때문에 표를 바꿔야 하는 승객들도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집에 무슨 가정 모임 행사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여주이천을 가기로 했는데 갑자기 차 표를 끊들어 오니까 파업한다 그래가지고 길어야 30분 기다려서 금방 표를 끊고 갔는데 지금 당황스럽네요. 토요일에 양양에서 경북 고속터미널로 오기로 했는데 그게 취소돼서 동부고속이 파업해서 문자로 취소가 된다고 해서 동서울 터미널로 바꿔서 예매를 했어요. 동부고속 기사들은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 여파로 임금이 동결됐는데 올해도 사측이 동결안을 제시한 데 반발해 지난 26일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하지만 협상은 파업 시작부터 줄곧 멈춰 있어서 고속버스를 이용하려는 휴가철 여행객들의 불편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북상하는 제5호 태풍 송단은 중국으로 비껴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제주도에는 집중호우가 쏟아지고 내륙에는 35도를 넘는 폭염이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일본 오키나와 동쪽 해상에서 북상 중인 5호 태풍 송다의 모습입니다. 아직 세력은 약한 태풍으로 중심 부근에는 초속 20m의 강풍이 불고 있습니다. 태풍 송다는 제주도 남쪽 먼바다까지 올라온 뒤 방향은 서쪽으로 틀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5호 태풍이 이번 휴일 새벽 중국 상하이 부근 해상까지 진출한 뒤 점차 세력이 약화해 소멸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제주도와 남해안은 태풍 간접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30일 오전 제주도에 시작된 비는 30일 밤 남해안, 31일 그 밖의 남부지방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형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제주도 산지와 전남 남해안, 그리고 지리산 부근에는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가능성입니다. 특히 제주도 산간에는 최고 300mm가 넘는 호우가 쏟아지겠고 전남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도 최고 80mm의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비와 함께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초속 20에서 30m의 돌풍이 동반되고 시간당 30에서 50mm의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제주도 부근 해상과 남해안에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 것으로 보여 휴가철 해안가 안전사고가 우려됩니다. 내륙은 맑은 날씨에 태풍이 몰고 온 뜨거운 열기가 더해지며 폭염이 비상입니다. 폭염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35도 안팎의 찜통더위와 열대야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여 온열 질환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네, 경찰국 신설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처음으로 20%대로 하락했습니다.
정치가 있는 저녁 정가는 오늘은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두 분과 함께 전국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 대통령 취임 80일 만에 처음으로 이제 이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졌습니다. 상당히 좀 이례적인 일 같은데요.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먼저 국민 여러분들과 지지자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권 교체에 대한 정말 지지를 보내주셨는데 저희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저도 정부와 여당의 일원으로서 참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지율이라는 것이 저희가 5년이라는 긴 국정을 보면은 42.19km라는 마라톤을 뛴다고 생각하면은 저희가 좀 긴 호흡으로 볼 그런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100m 달리기를 420번 달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반전의 모멘텀을 좀 찾아서 다시 쇄신을 해서 다시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것이 저희가 당면한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민주당 쪽에서는 뭐 이 원인 어떻게 좀 분석하고 계신가요? 예, 제가 이렇게 뉴스가 있는 저녁 고정 출연하면서 계속해서 일관성 있게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 하락에 대해서 원인 분석을 같이 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번 여론조사에서도 보면은요, 윤석열 대통령의 28% 지지율의 원인, 왜 잘 못하고 있느냐의 평가에서는 인사, 그리고 무능, 그리고 독단, 이런 부분들이 끊임없이 상위의 원인으로 랭킹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윤석열 대통령의 오만과 불통, 무능 플러스 최근에 초법적인 경찰 권력 장악을 위한 조금 무리수를 두는 부분,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의 당내 그런 자중질환,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오늘의 결과를 발휘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국정 동력이 떨어질까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또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지율에 연연하지 않겠다라는 말씀도 하셨어요. 근데 이제는 연연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들께서 하시는 질책과 문제점 지적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그런 원인 분석과 함께 대안 마련을 하셔야 이런 부분에 있어서 회복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 이제 여론조사 결과에도 구체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죠. 이 긍정 평가가 이제 계속 하락하고 있는 이유. 인사 문제가 이제 가장 많이 꼽히고 있고, 자질 부족이라든가 소통의 문제 여러 가지가 꼽히고 있는데요. 최근에 있었던 현안들과도 이제 맞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 자체적으로 이제 분석을 하고 계시죠? 네, 그래서 우선 여론조사에 나타난 결과를 놓고 보면 인사가 21%로 좀 가장 많은 문제점으로 대두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문제점을 파악해서 좀 개선할 방안을 좀 찾고 있고요. 다만 민주당 정부에서도 지난 5년 동안 조국, 추미애 이런 국무위원들을 무려 38번이나 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생각해 보면은 서로 반면교사를 좀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이 소통이라든지 독선 이런 부분이 좀 더 와닿는데요. 저희가 사실 건국 이래 최초로 대통령 비서실을 국민들에게 개방해서 이제 자유스럽게 드나드는 그런 소통 행보를 보였고요. 도어 스태핑도 마찬가지로 매일매일 국민을 대변하는 기자들 앞에서 그렇게 했던 것은 참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통과 독단이라는 이런 프레임에 갇혀 있다는 것은 저희가 저희 스스로 반성을 해서 좀 다른 플랫폼을 통해 갖고 국민들에게 저희의 진정성 있는 행보에 대해서 좀 알려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서 예를 들면은 전격적인 기자회견을 통해서 국정 현안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한다든지 아니면 국민과의 대화라는 그런 플랫폼을 통해서 한번 물론 취임 100일이 되지는 않았지만은 지지율이 이렇게까지 떨어진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으니까 허심탄회하게 한번 국민들께 그 이유라든지 이런 것을 묻기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기도 하고 그런 절차가 좀 필요할 거다 이런 생각은 해봅니다. 네, 지금 어떤 소통의 문제 그리고 어떤 독단적인 그런 국정 운영으로 이제 비춰지는 그런 문제를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번 주에 있었던 이 경찰국 신설과 관련된 논란이 뜨거웠죠. 그동안 이제 이 과정을 살펴보면은
상당히 이제 이 단시간 내에 이제 속전속결로 이제 처리가 됐다라는 게 평가가 많고, 그리고 이 상위 법령과는 이제 별도로 이제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이제 추진하지 않았습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지금 그 민심의 흐름은 어떤가 이제 살펴보면 국민들은 이 경찰국 신설 이 과정을 보고 좀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쪽이 더 좀 많이 나타나는 편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부분이 이제 이 대통령의 이 지지율에도 이제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이제 분석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지구대를 방문하기도 했죠. 네, 그리고 이 초대 이 경찰국장으로 비경찰대 출신 치안감을 임명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뭐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 80일 동안에 그동안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한 이유 중에 많은 부분이 지금 권력 장악에 대한 정부의 우려를 국민들이 나타내고 계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많은 검찰 인사들을 대통령 주변에 또 임명을 했고요. 또 경찰 권력까지도 장악하려고 하는 우려에 대해서 여론조사에서 지금 국민들께서는 과도한 조치다 또는 공감하지 못한다라는 게 50%가 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찰국 신설이나 절차적인 정당성을 과연 획득했느냐 했을 때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소통의 문제도 있고요. 설명을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요. 특히나 우리가 이런 경찰청을 독립할 때는 30년 전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다시 역사적 퇴행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조금 더 나은 대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위법성에 대해서도 국회에서의 특히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와 소통을 하시면서 이런 정부 조직법에 위배되지 않는 방향으로의 그런 논의가 앞으로는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 권성동 직무대행과 나눈 메시지를 보면 우리 당이 참 잘하고 있어요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뭘 잘하고 있는지 혹시 지금 국민들의 이런 원성에 대해서 보고 듣고 있지 못하신 건 아닌지, 혹시나 지금 권력에 취해서 다른 우리 민생 경제를 살피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우려들이 상당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실과 함께 다 같이 고민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지점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 경찰국 신설 문제는 이제 국회의 시간으로 접어들었다 지금 평가가 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제 민주당 차원에서는 또 관련 그 대안을 지금 추진하고 계신 것들이 있죠. 예, 우선은 국회가 원구성이 됐기 때문에 경찰국과 여러 문제들, 그리고 경찰청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등 이제 상임위 내에서 살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위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여야의 또 논의와 토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저희 당 차원에서의 관련 TF도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무리하게 진행되고 있는 경찰 권력 장악에 대해서 문제점들을 국민과 함께 공감을 하면서 위법 사항이나 위헌 사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대응을 하기 위한 논의를 계속 지속할 예정입니다. 네, 이 경찰국 이 신설은 기정사실이 됐습니다만 이제 국회 차원에서 좀 민주당에서도 이런저런 걸 좀 준비하고 계시다고 이제 말씀하셨고, 이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일단 예정됐었습니다만 일단 보류가 됐습니다만 국회 차원에서 여러 가지 여야 간의 논의가 이어지겠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지금 정부 여당이 이 경찰국 신설 문제와 관련해서 경찰대 개혁 문제를 이제 들고 나왔죠. 특히 행안부 장관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고 계신지요? 네, 우선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저희가 좀 설명이 부족하다는 점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좀 개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의 지지율과 좀 수렴하지 않나 이런 걱정도 좀 해보고요. 그리고 사실 국무회의를 시행령이 통과를 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경찰국이 신설돼서 새로운 수장을 중심으로 이렇게 나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하려고 했던 거는 단순히 경찰국을 만든다는 행정조직이 아니고 이 경찰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었고 청와대와 특히 청와대 내 민정수석실에서 직거래를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죠. 드루킹 부실수가 사건이라든지 이용구 차관 폭행 사건이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 정말 청와대 민정수석실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국민들이 보기에 이거는 정말 수위를 넘어섰다. 그래서 경찰이 지금 검경 수사권 분리로 인해서 지금 여러 가지 권한이 많이 쏠렸습니다. 네. 그리고
국정원에서도 이제 국내 정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또 정보도 경찰에 쏠려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견제와 균형의 원리로 이제 적절하게 배분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경찰의 경우에는 글쎄요, 그 과도화된 어떤 그 간부 조직이 대부분 경찰대학교를 나온 간부라는 순혈주의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경찰도 민주화됐다고 얘기하는데 그 부분이 해소 안 된 게 어떻게 국민들이 보기에는 좀 의아스럽고 그리고 군에 관련해서는 지난 문재인 정부라든지 노무현 정부 때 군의 어떤 균형을 위해서 해군이나 공군 출신들을 굉장히 중용을 했거든요. 육군이 너무 힘이 쏠리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은 육군의 비육사 출신들을 굉장히 중용을 했고요. 그리고 문재인 정권 때는 첫 번째 장관이 해군 출신이었습니다. 송영무 장관. 그리고 두 번째 장관이 정경두 장관이라고 공군 출신이었거든요. 그래서 권력의 분산을 통해서 조직을 민주화하고 그리고 정상화하고 이런 것은 정부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이것을 마치 이 경찰로서 경찰의 어떤 권익을 해야 한다든지 뭐 이것을 적대적으로 본다든지 하는 것은 옳지 않은 시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오늘 일선 경찰서를 가서 이 격려를 하셨다는데 예를 들면은 제가 인천의 을왕리가 제 지역구인데 오늘 해양수산부 장관께서 오셔갖고 휴가철의 안전 그리고 방역에 관련된 말씀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너무 수세적으로 그리고 공격적으로 비관적으로 보지 말고 정부의 정책에도 적극적으로 좀 협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금 청문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청문회에 있어서 경찰 직장협의회라든지 국가경찰위원회에도 증인으로 나오면은 저희가 얼마든지 그 대표성을 인정하고 저희가 받아들이겠다는 말씀을 했는데 꼭 율삼령 총경이라는 해산명령도 무시하고 중지명령도 무시한 그런 징계 대상자를 불러서 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민주당이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정리된 경찰국을 오히려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서 반격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경찰국 문제와 관련해서는 더 하실 말씀이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시간 관계상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윤 대통령의 이제 지지율 하락의 배경에는 분명히 이제 인사 문제가 계속 거듭돼서 거론되고 있는데 이와도 이제 연결되는 그 상황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 권성동 대행이 주고받은 메시지에 등장하는 인물이죠. 강기훈이라는 인물. 이 동명의 이 강기훈이라는 그 행정관이 지금 대통령실에 근무하고 있다. 강기훈이라는 인물이 대통령실에 근무하고 있다라고 이제 그 확인이 되고 있고요. 또 권성동 원내대표 당 직무대행인 정부실장으로도 일한 사람이 이제 강기훈이라는 사람이다.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이제 구구 정당 이른바 이제 구구 성향을 띠는 정당의 이제 대표를 지내기도 했고 과거에 이제 본인의 발언과 행적이 좀 그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요? 그래서 저는 좀 답답합니다. 가슴이 답답한데 저희가 이제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면은 달을 볼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는 저희 손가락을 보다 못해 손톱까지 보시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사실 저런 텔레그램 건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참 송구한 마음입니다. 국민께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그 청와대에서 일하는 행정관 한 분이 지금 조금 뉴스에 떠오르고 민주당에서 말씀을 하시는 분인데 사실 청와대 행정관이 대단한 자리인 것 같지만은 그 별정직 자리고 계약직 같은 경우에는 이 기한이 보장돼 있지만은 그러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뜻이 맞거나 또 정권 창출에 도움이 되거나 그런 분들은 등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분은 아주 자세히는 모르지만은 제가 듣기로는 그 병사 월급 200만 원이라든지 네. 그리고 주적은 북한이라든지 이런 뭐 아이디어도 내신 분이라고 생각됐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분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저렇게 이름 석자 나왔다고 그래서 저분이 예를 들어서 우리 국정의 중요한 틀을 유지하거나 그것을 유지하는데 큰 역할을 하시는 분이면 모르겠는데
저 작가들 이제 가지치기식으로 해갖고 점점 하는 거가 무슨 의미가 있나 저는 좀 그런 생각은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대선 기간에 윤석열 당시 이제 대선 후보의 대선 공약, 우리가 이제 기억에 날 만한 그 공약을 아이디어를 낸 그런 그 인물이라고 좀 말씀하셨는데. 지금 말씀에 비춰 보면은 그렇게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얘기입니다. 청년 관련 정책을 입안하고 아이디어를 내는데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는 그 인물이라고 이제 평가할 수 있겠네요. 그런 역할을 했었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예. 근데 이 청와대라는 게 어떤 한 사람의 스타 플레이어라든지 뭐 이런 분들에 의해서 절대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요. 예, 다 각자 맡은 바의 역할을 뭐 하기 마련이고요. 근데 그게 뭐가 그렇게 큰 문제인지 저는 글쎄요. 한번 좀 다시 복귀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민주당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뭐가 그렇게 큰 문제인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지금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거는 그럼 과연 대통령 비서실에 일하고 있는 분들이 적절한 검증을 통해서 일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불신을 하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행정관이라 하더라도 실제로는 대통령을 보좌해야 되고요. 그리고 대통령실의 기밀들을 공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행정관을 했다는 경력으로 그 다음에 다른 이직을 하는데 큰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대통령실의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의 역할과 책무를 수행을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구구 유튜버의 누나가 또 대통령실에서 있었고요. 이번에도 이런 구구 특히 뭐 4.15 부정선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배후에 뭔가 탄핵의 배후에는 중국 공산당이 있다라는 그런 막말을 했던 구구 유튜버가 대통령실에서 과연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자연스러운 거는 결국에는 이 권성동 그 당 대표의 직무대행 그리고 대통령과의 사이의 대화에서 이름이 거론될 정도면 상당한 역할을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참 권성동의 측근, 특히 윤핵관의 지인들은 대통령실을 참 쉽게 들어가는구나. 그런 면에서의 이 공정과 상식을 이야기하면서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국무위원이나 여러 가지 정부 조직 시스템에서의 공정과 상식이 과연 작동되고 있는지에 대한 불안함도 저희가 씻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네. 청와대 행정관을 참 걸러서 올바른 사람을 써야 된다는 말씀은 제가 정말 100% 동의하고 200% 동의합니다. 근데 제가 이 기억을 더듬어서 한번 찾아보니까 1조 펀드 사기 옵티머스 김재현 징역 40년 확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관련된 청와대 이모 행정관이 이 옵티머스의 이사였어요. 그리고 실질적인 지배권이라든지 운영의 문제를 해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런 행정관을 막는 게 청와대의 어떤 인사 검증을 하는 것의 기본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 저희 청와대에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게 문제가 됐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힘들다 그런 예가 있으면 말씀을 해주셔야지 단순히 이렇게 들어갔다고 해서 그걸 문제 삼는 거는 글쎄 이제 좀 1, 2년 지난 다음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이렇게 이 옵티머스라든지 이런 큰 사고를 저질러 갖고 국민들에게 말 못할 피해를 주고 그런 행정관을 막자는 게 진정한 의미의 인사 검증의 의미가 아닐지 그렇게 생각됩니다. 지난 정권에서의 문제점은 분명히 있을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윤석열 정부에서 합리화하는 데 활용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이 정권을 바뀌어줬으면 윤석열 정부에서는 다른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28%의 지지율의 원인이 가장 큰 게 인사 검증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에 있어서는 그 누구보다 투명하게 해야 되는 대통령의 역할을 지금으로서 계속 반복되는 뭐 사적 지인 채용이든 비선 실세든 이런 논란들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 그런 면에서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오히려 지적을 해주시고 내부에서 어떻게 개선하실까 쓴소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도 있습니다. 네, 지금 이 논란의 중심에선 이 인물과 관련된 이 내용은 사실은 이제 과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정당의 대표를 하면서 했었던 발언들, 이를테면은 뭐 일반적인 어떤 이
보수라고 하는 분들이 얘기하는 그 궤를 좀 벗어난 좀 극우 성향이 아니냐. 이거는 이제 국민의힘 그 인사들도 이제 지적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분이 이제 과연 그 대통령과 이 여당 그 원내대표와 좀 자유롭게 소통하면서 정책을 입안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을 제기한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 많이 이제 공적인 자리에서 토론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 정도로 이제 마무리를 하고요.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네. 사실은 이제 여당과 야당 모두 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그 당내 상황이 있습니다만 일단은 그 정부와 이제 여권 그 내부의 얘기를 좀 많이 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제 민주당 내부의 얘기를 간단히 좀 짚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 당대표 후보는 이제 3파전으로 압축이 됐죠. 일단 이제 단일화 여부를 놓고 이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이제 당대표 후보들이 좀 이제 바쁘게 뛰고 계시죠. 그런 와중에 지금 이제 이재명 의원, 이재명 후보가 오늘 한 발언이 있었습니다. 저학력, 저소득층이 국민의힘 지지자가 많다. 뭐 이런 발언을 이 박찬대 의원과 진행한 유튜브 라이브에서 한 발언인데요. 저희가 앞서 이제 리포트로도 이제 보내드렸습니다만 당내에서도 좀 그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국민의힘에서는 또 이 발언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두루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먼저. 예, 실제로 우리 당 지지자들의 그런 소득계층 그리고 학력계층에 대한 분석이 제대로 된 데이터가 있는지 좀 한번 확인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떤 그 근거를 갖고 말씀하셨겠죠? 그런 데이터가 충분히 객관적이고 신뢰가 있는 데이터인지도 한번 파악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당이 지난 3번 연속 이렇게 선거에 실패하면서 앞으로 민주당이 가져가야 될 가치에 대해서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미래 비전이고 당의 쇄신과 혁신에 대한 방향이기 때문에 여러 고민들을 하면서 정말 서민들을 위한 정당, 그리고 중산층들을 위한 정당,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전체 국민들을 통합하고 포괄할 수 있는 그런 비전을 제시해야 된다는 고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의 어떤 사회적 소득 계층과 그런 학력에 대해서 정당의 지지가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한 양상은 좀 파악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너무 일반적인 성급한 합리화를 하면 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는 우리 당에서는 조금 더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어떤 정책과 비전을 제시해야 될지에 대한 조금 더 나은 대안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고민해야 되는 지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일환에서 아마 이재명 후보가 언급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런 표현 방식에 있어서 좀 거칠거나 아니면은 저소득층, 저학력층에 대한 뭔가 비하나 이런 식으로 인식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더 세련된 방법으로의 이런 설명과 그다음에 해석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글쎄요. 이게 뭐 유력 그 대선 후보까지 하셨던 분이 이런 발언을 하셨을 때는 뭐 전혀 근거 없이 말씀하시진 않았을 것 같은데 물론 이제 근거가 된 자료가 그게 얼마나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자료인지는 이제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논란의 소지가 워낙 큰 그 발언이어서요. 네, 갈라치기를 하려고 하는 발언입니다. 이 갈라치기를 통해 갖고 이재명 후보가 당대표가 되는데 도움이 될 거라는 계산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민노총도 사실 화이트 칼라라든지 이런 분들을 굉장히 앞장 세우고 있고 또 이제 민주당이 이제 털갈이를 할 모양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김대중 선생님께서는 평민당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래서 정말 그 서민과 민생을 챙긴다고 그랬는데 화이트 칼라 정당으로 이제 탈바꿈하려고 그러는 움직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학력, 저소득층이 저희 정당의 이제 구성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정확하게 그렇게 해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저희는 고학력이건 저학력이건 저소득이건 고소득이든 할 것 없이 전부 다 품고 나갈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약자와의 동행을 저희가 이미 선언을 했기 때문에 저희 구성원들이 어떤 처지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저희는 함께 갈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앞으로 민주당도 더 코로나 시기에 이런 양극화 현상이 심해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나 이런 대안들을 더 많이 낼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면에서의 또 교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던 남성이 최근 숨진 채 발견됐죠. 그런데 이 남성이 법인카드 바꿔치기 결제에 활용됐던 개인카드 소유자로 드러나면서 수사에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경찰은 여러 참고인 가운데 한 명일 뿐이라며 계획대로 수사를 마무리해 다음 달 중순 결과를 발표한다는 입장입니다. 송재인 기자입니다. 지난 26일 경기 수원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던 40대 남성 A씨. 극단적 선택을 한 거로 추정되는데 민주당 이재명 의원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최근 경찰 조사를 받았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당시 경찰은 A씨를 한 차례 조사한 뒤 추가 소환 계획이나 피의자 전환 가능성은 없었다며 핵심 인물과는 거리가 멀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A씨가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깊숙이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선 A씨의 개인카드가 이른바 법인카드 바꿔치기 결제에 직접 활용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혜경 씨 수행비서였던 핵심 피의자 배모 씨는 개인카드 여러 개로 음식값을 계산해뒀다가 나중에 취소하면서 경기도 법인카드로 재결제하는 방식을 활용했는데 여기에 A씨 카드가 포함된 겁니다. A씨는 배 씨와 가까운 지인 사이로 경찰 조사에서도 관련 사실을 직접 밝힌 바 있습니다. A씨는 또 지난해부터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인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에서 비상임이사로 재직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이재명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을 변론한 이태영 변호사와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 등 측근들도 과거 이곳에서 비상임이사를 지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여전히 A씨의 사망과 수사 연관성에 선을 긋고 있습니다. 직업이나 사적 관계는 조사 대상이 아니라며 변수가 없다면 다음 달 중순쯤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를 마무리 짓겠다는 방침도 재확인했습니다. 앞서 경찰이 이례적으로 수사 결과 발표 시점을 예고하면서 정치권에서 파장이 일고 있는 상황. 불과 일주일 만에 사건에 연루된 참고인까지 돌연 숨지면서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를 둘러싼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코로나19 유행 확산세에 위중증, 사망 피해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치료가 늦어지지 않도록 전담병상을 재가동하고 먹는 치료제 추가 확보와 처방 간소화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유행이 확산하면서 피해도 커지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234명으로 전날보다 30명 넘게 급증했고 숨진 환자도 35명으로 하루 전보다 10명이나 늘었습니다. 모두 지난 5월 말 이후 2달여 만에 최다를 기록한 건데 확진 규모 자체가 커지면서 60살 이상 고령층 비율이 늘어난 영향이 컸습니다. 아직 의료체계 여유가 있지만 정부가 하루 30만 명 확진에 대비해 병상을 확충하는 등 피해 최소화 전략에 집중하기로 한 이유입니다. 지난주에는 1,435개 병상에 대하여 행정명령을 발령하였습니다. 현재는 810개의 병상이 준비를 완료하고 있습니다. 또 고위험군이 감염 이후 중증으로 진행하는 것을 막기 위해 먹는 치료제를 충분히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먹는 치료제 보유량은 75만 5천 명분인데 하루 30만 명 발생을 전제로 오는 10월까지 대응 가능하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다음 달 초까지 94만 명분 추가 구매를 완료하는 한편 처방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환자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보고 중인 처방자 대상자 정보 입력 단계를 생략하여 의료기관의 처방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치료제 공급 약국도 8월 1주 2,000개소로 확대하여서 이외에도 고위험군이 집중된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 대면 면회 제한과 종사자 선제 검사 확대 조치를 앞당겨 시행하는 한편 다음 달부터는 정신요양시설까지 의료기동 전담반을 확대해 진단과 치료가 늦어지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현재 코로나19 치명률이 0.06%까지 낮아진 데는 백신 접종이 가장 주요했다며 고위험군의 4차 접종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소식을 전해드리는 오늘 세 컷. 첫 컷은 안산 선수의 분노입니다. 안 선수의 도쿄올림픽 3관왕을 기념해 만든 시계가 중고 거래 사이트에 올라왔는데요. 안 선수는 판매자가 올린 글을 공유하며 자신이 사겠다며 얼마 줄 거냐고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러자 누리꾼들은 필요 없으면 팔 수도 있는데 안 선수가 예민하다는 반응과 당사자로서 서운할 수 있다 등 엇갈린 반응을 보였는데요. 논란이 불거지자 안 선수는 부모님이 직접 제작해 여러 지인분들께 나눠드린 시계가 판매를 위해 올라오는 게 속상해서 그랬다면서 팬들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구매할까 봐 자신이 사겠다고 한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어제 저희 뉴이저에서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인 정조대왕함의 진수식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해군에 또 하나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해군의 마지막 급료의 벽이 허물어진다는 소식입니다. 해군은 어제 정책회의에서 여군의 잠수함 승조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내년에 잠수함에 탈 여군을 처음 선발하고 교육을 거쳐서 2024년부터 3,000톤급 중형 잠수함에 배치할 계획인데요. 1993년 해군 최초 잠수함 장보고함 취역 후 31년 만에야 여군이 잠수함에 배치되는 겁니다. 끝으로 주차장에서 날벼락을 맞은 승용차 전해드립니다.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성인용품인 리얼돌이 차 위로 떨어져 차량이 파손됐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에 널브러져 있는 여성의 신체를 본뜬 리얼돌, 참 당혹스럽죠. 차량 윗부분이 찌그러진 점으로 미뤄봐서 아파트 주민 중에 한 명이 떨어뜨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찰은 이 리얼돌에서 DNA를 채취해 주인을 찾아 재물 파손 혐의를 적용할 방침인데요. 누리꾼들은 망신은 시간 문제다. 조사 끝나고 이사 가는 집이 범인이라는 반응들로 범인을 꼬집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세 컷이었습니다. Cloudy skies, but I'm alright, right. It's like I got a rainbow inside of my head. I know it's not over yet. So let me tell you what it feels like. Give me gray gold, lighten up my soul. Paint the world like a story told. I live my life in color. Live my life in color. I live my life in color. Cloudy skies, but I'm alright, right. 네, 최근 젊은 한국 음악가들이 해외 콩쿠르에서 잇따라 우승하면서 클래식계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일부터 전 세계 교향악단의 연주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더 고잉 홈 위크가 시작되는데요. 첫 공연의 협연자이자 평창 대관령음악제 예술감독을 맡았던 피아니스트 손여름 씨 모시고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코로나 이후로 우리 생활에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연주자분들도 한동안 이 콘서트 무대도 많이 이제 줄어들고 네. 그랬었죠. 예. 바빠지신 거는 올 시즌부터였죠? 네, 그렇습니다. 저도 2020년 3월 정도부터 한 1년 반 정도는 굉장히 네. 오랫동안 쉬었어요. 네,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의 경우는 격리도 여러 번 했었고 해외를 그래도 다녔어야 됐기 때문에 그 사이에 쉬는 기간도 많았고 또 나름대로 재충전하는 그런 시간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나름 의미 있는 시간이기도 했나 보죠? 네, 저한테는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네. 최근 5년째 평창 대관령 음악제 예술감독 맡고 계시잖아요. 네. 어떻습니까? 우리가 흔히 피아니스트 하면은 혼자서 이렇게 작업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예술감독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유기적인 관계도 맺어야 되고 행정 업무도 해야 되고 평소의 업무랑 굉장히 달라서 어떤 면에 있어서든 도전이라고 볼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저한테는 아무래도 큰 도전이었던 게 저는 말씀하신 대로 피아니스트이기 때문에 네. 다른 악기들하고 또 다르게 항상 이렇게 혼자 하는 작업에 굉장히 익숙한 편이었는데 이제 예술감독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를 좀 아우르는 그런 작업들이 많이 필요하고 해서 네. 처음에는 사실 적응하는 게 뭐 쉽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5년째 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또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해서 덕분에 잘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음악뿐 아니라 기획이나 행정 등 평소에 해보지 않았던 업무들도 많잖아요. 네. 뭐 어떤 점이 혹시 가장 어려우셨을까요? 글쎄 뭐 여러 가지로 어려운 게 있지만 아무래도 여러 사람이 함께 한다는 게 또 저 혼자만의 뭐 타이밍이나 전략으로 되는 게 아닌 부분이 많고 뭐 기다려야 할 때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는 저는 이게 생업이 아니라 제 생업은 또 따로 피아노 치는 일이 있고 하다 보니까 그거랑 시간을 같이 맞추고 뭐 이렇게 균형을 맞추는 일이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네. 뭐 해외에서 이제 연주회 있으면 또 연주회를 하시고 네. 또 다시 와가지고 또 이 음악제 기획도 하시고 예. 동분서주 하시면서 일을 하셔야 되는군요. 네. 이 대관령 음악제는 그 매해마다 네. 그 어떤 주제나 컨셉을 네. 좀 달리하면서 개최해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마디로 어떤 점이 특징이었나요? 올해는 저희가 주제를 마스크라는 네. 단어를 정했어요. 그래서 지금 마스크라는 이 오브제는 우리한테 모두 너무 가까운 그런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만큼 지금 시의성이 없고 우리가 모두가 한꺼번에 받아들일 수 있는 주제가 없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이제 마스크라는 그 어원을 생각해 보면 페르소나 같은 단어들이 이제 마스크에서 나온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격을 상징하는 것이 우리의 그런 것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하면 음악제와 연관을 시킬 수 있을까 하다가 각기 다른 마스크들이 각기 다른 음악의 형태를 보여주는 그런 음악제를 구상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는 가장 좀 다양성, 예, 네. 각기 다른 모습을 연출하는 그런 음악제를 만들었습니다. 네. 아티스트의 어떤 그 개성과 뜻을 좀 살리는 쪽으로 하셨나 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또 작곡가들도 좀 서로 간에 대비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연출하고자 했고요. 네. 뭐 역시 대관령 음악제와 인연이 있었던 분들이죠. 이 음악가들이 한 자리에 다시 모이는 자리라고 들었는데요. 네. 더 고잉 홈 위크. 네. 14개국에서 온 오케스트라들이 같이 이제 협연을 하는 거죠. 네. 첫 협연자로서 네. 참여하신다고 들었는데요. 네. 어떻습니까? 관람 포인트 좀 알려주시죠. 예, 저희가 제일 처음에 이제 이 구성을 하게 됐던 거는 평창 대관령 음악제에서 2018년에 저희가 페스티벌 오케스트라라는 것을 만들었었는데 여기서 이제 수석진들끼리 마음이 너무 잘 맞고 이 음악 활동을 계속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한꺼번에 깃들어서 그리고 저도 이제 거기에 많이 서포트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따로 단체를 만들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좋은 분들을 모시고자 했다가 보니까 50개 교향악단에서 모이게 되었어요. 그래서 정말 다국적인 다양한 분들이 모이게 됐고 다른 어떤 곳에서도 좀 볼 수 없는 그런 음악을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하자면 각국에서 이렇게 오케스트라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네. 한 자리에 모이시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네. 이분들이 이제 일종의 그 처음에는 재능 기부 형식으로 시작하셨던 건가요? 뭐 돈과 예산도 필요할 것 같고 뭐 네. 시간도 투자해야 하고 쉽지 않은 일이었던 것 같은데. 예, 사실은 뭐 저희가 이제 이 처음에 단체를 구성을 할 때 일을 해주실 분들이 없다 보니까 저희끼리 그냥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희끼리는 뭐 서로 뭐 돈을 받는다거나 뭐 보수를 요구하고 한 게 아니고 그냥 이제 일을 시작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음악가들끼리 그냥 정말 알아서 만들어 버린 그런 구성이 되었습니다. 음악적인 열정으로 이제 묻힌 그런 오케스트라군요. 네. 당장 내일부터 시작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내일 무대에 서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오늘 그 한참 연습을 하고 계실 시간 같은데, 네. 아주 소중한 시간 내주셨고요. 내일 이 협연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네. 지휘자 없이 하신다고 들었어요, 협연을? 예, 내일 저희 공연에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요? 저희도 이게 항상 궁금했던 부분 중에 하나였어요. 네. 오케스트라라는 건 항상 이제 지휘자가 앞에서 이끌어줘야만 할 수 있는 단체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아도 가능한 것인가? 이런 질문들이 저희 음악가들끼리도 있었다가 사실
사실상 지휘자가 이제 음악 역사에서 등장한 게 그렇게 오래된 일은 아니거든요. 네. 불과 100년 정도의 정통밖에 되지 않았고 그 전에 뭐 이제 뭐 슈만이나 또 베르디 이런 사람들이 살았던 시대에는 지휘자 없이 오케스트라로 오히려 연주를 더 많이 했다고 저희가 배워서 우리가 그런 오히려 전통을 또 살려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지휘자가 없으면 서로 더 이렇게 귀 기울여서 들어야지만 되고 아주 자발적으로 역동적으로 음악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또 그런 장점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공연 여러 개 중에 한 개는 이제 지휘자 없이 진행하게 됐습니다. 맞아요. 이심전심으로 네. 음악을 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뭐 내일 이렇게 지휘자 없이 공연을 하는 것도 그렇고 네. 전에 어떤 클래식 콩쿠르에서 재즈풍의 곡을 네, 연주를 하시기도 했고 네. 또 평창 대관련 음악제에서는 관객들과 등을 돌린 채 연주를 하시기도 하셨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은 항상 이렇게 실험적인 공연을 좀 좋아하시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네. 예,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다른 곳에서는 못 들으시는, 못 보시는 그런 음악을 조금 소개하고 싶다는 그런 욕심도 있고 저 자신이 또 음악 매니아고 공연 가는 것들을 좋아했다 보니까 그런 좀 신기하고 다른 곳에서는 못 듣는 음악을 듣고 싶다는 욕심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런 무대들을 좀 연출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지금 이제 우리가 클래식이라고 하는 네. 고전 음악도 그 당대에는 일종의 이제 실험적인 음악이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네. 예. 뭐 항상 그 새로운 것에 이제 네. 도전하는 그런 것을 이제 즐기시고 계시는데 연주를 하실 때 보면은 네. 많은 이제 이 연주자분들이 또 그런 모습을 보이시기도 하는데 음악에 완전히 몰입을 하셔서 네. 마치 어떨 때 보면은 막 신들린 것처럼 연주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많이 봤습니다. 네. 제가 이제 쓰신 책을 봤는데요. 네. 책에서도 보면은 어떤 그 마술적인 순간이라고 하나요? 매지컬 모멘트 뭐 이런 네. 이 표현을 쓰신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게 그 연주를 하실 때는 어떤 뭐랄까요? 이제 그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네. 그런 마술적인 경험을 한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 예. 실제로 연주하시면서 그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 그런 경험은 사실 순간순간 자주 찾아오는 것 같아요. 네. 예, 어떻게 보면은 그런 모멘트들이 없다고 하면 무대에 못 서지 않을까. 예, 사실 무대가 올라가기 쉬운 곳이 아니고 많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떨리고 또 겁도 많이 나고 이걸 내가 왜 해야 되나 하는 생각도 많이 들지만 그런 순간이 있기 때문에 견디고 그 순간을 찾아서 무대를 계속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순간은 이제 본인이 미리 계획하고 네. 연습하고 암기해서 이제 틀리지 않기 위해서 이제 연주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그 뭔가에 이렇게 이 몰입을 하셔서 이제 네. 연주를 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죠. 그리고 음악이 또 무대가 되게 뭐랄까 숭고하다고 표현할 수 있는 게 네. 아무리 계획이 내 안에 많았다고 해도 계획대로 되는 게 그렇죠. 없고 예, 항상 뭔가 어딘가 알 수 없는 그런 존재에 의해서 끌려가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정도로 저라는 존재가 굉장히 작아지는 그런 느낌이 예, 드는 곳이 무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음악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저희가 최근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최근 우리 한국 피아니스트들이 국제 무대에서 참 좋은 모습 보여주고 네. 있잖아요. 네. 감독님도 사실 처음에 콩쿨 영재 이런 수식어가 붙기도 했는데 네. 최근 이렇게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후배들 보면 네. 어떤 모습, 어떤 생각 드시나요? 너무 자랑스럽고 또 자랑스러운 걸 떠나서 연주를 너무 잘하니까 제가 봤을 때 또 너무 감동이 있고 음악 팬으로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고 정말 앞으로도 콩쿠르에서 주목받은 것만큼 정말 그 음악 인생 커리어 끝에까지 정말 훌륭한 예술가가 다 되어주셨으면 너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런 후배들 보면 또 한편으로는 이런 후배들이 계속 앞으로 좋은 음악가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더 보완해 줘야 할 점들이 보일 것도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요즘은 이제 한국에서 저희 공연 문화가 훨씬 더 예전보다 많이 성장하고 발전했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콩쿠르에서 입상하고 이런 건 너무너무 좋은 일이지만 꼭 그런
해프닝이나 무슨 이벤트가 있지 않았더라도 항상 이렇게 국내 음악인들한테도 관심 가져주시고 공연도 또 너무 인기 있는 공연 이런 거 말고 다른 분들이 관심을 덜 가지시는 공연도 한 번씩 가끔 찾아가 봐주시고 그러면 많은 음악가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런 그 유망한 많은 그 젊은 음악가들 사실 이제 이 세계 무대에 이름을 알리고 이런 그 뉴스에 있는 콩쿠르를 통해서 네. 이제 이름을 알리게 되는데. 네. 예, 손여름 씨 본인도 사실은 이제 과거에 차이콥스키 콩쿠르에서 우승하면서 이제 국제 무대에 이름을 알리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콩쿠르이 상당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하는 것 같은데요. 네. 또 이러한 어떤 그 제도에는 어떤 명암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어떻게 이제 보시는지요? 네, 맞는 말씀인 것 같고 서양 음악은 이제 또 그 본산지가 유럽이다 보니까 네. 또 미국 시장도 크고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이제 콩쿠르를 굳이 거치지 않아도 유망주들이 소개될 수 있는 무대도 많고 기반이 잘 조성이 되어 있는 거에 비하면 우리나라 친구들은 사실 콩쿠르이 아니면 서양 무대에 이렇게 소개되는 기회가 굉장히 드문 것 같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콩쿠르에 나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음악은 경쟁하는 것에는 조금 성격이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콩쿠르를 억지로 해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에 사로잡힐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기보다는 정말 자기 자신한테 솔직하고 본인이 하고 싶은 거를 끝까지 하는 그런 예술가들이 많이 나오려면 콩쿠르보다 정말 여러 가지에 관심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손여름 씨 하면 공연이나 앨범뿐 아니라 예술 감독도 맡으시고 굉장히 다양한 행보를 보여주셨잖아요. 네. 그만큼 또 앞으로 나중엔 또 어떤 모습을 보여주실까 기대가 되기도 하는데요. 네. 앞으로 혹시 이루고 싶은 꿈이 있다면 네. 어떤 걸까요? 글쎄 요즘에 이제 드는 생각은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다른 거는 다 안 하고 그냥 피아노만 치고 살고 싶다는 예, 그런 생각을 가장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무리 뭐 여러 가지를 해도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게 그거인 것 같고 제가 했을 때 가장 기쁘고 그런 일이 저한테는 연주하는 일인 것 같아서 그런 삶을 언젠가 꿈꾸고 있습니다. 네. 워낙 이제 다재다능하시니까 뭐 이 연주도 하시고 이 음악 축제 기획도 다 하시고 책도 내셨습니다만 책을 읽어보니까 이제 이 글솜씨가 굉장히 좋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음악가 중에 보면은 뭐 이 글을 쓰는 직업으로서 이제 글을 쓰는 일을 이제 병행하신 그런 분들도 많았던 것 같은데 예. 뭐 슈만도 그랬다고 그렇죠. 하고요. 예. 네. 이제 이 글쓰기도 좀 병행하실 계획이신가요? 아니요. 네. 글 쓰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고 정말 훌륭한 작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제 글을 썼던 이유는 단순히 제가 하는 음악은 추상적인 그런 개념의 예술이다 보니까 조금 더 친절하게 설명해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글을 네. 썼었는데 앞으로도 그런 정도는 뭐 기회가 되면 쓰겠지만은 저는 그래도 좀 음악에 더 많이 노력을 기울이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손여름이라는 이름이 이 열매가 맺는다는 뜻이라고 이제 들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네. 앞으로도 이제 본인의 꿈, 많은 이제 성과와 열매를 맺으시고 새로운 것을 이제 계속 도전하는 그런 음악가의 모습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중국 홍콩에서는 12인조 남성 아이돌 그룹의 공연 도중 공중에 매달려 있던 대형 무대 장치가 무대 위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춤을 추던 2명이 다쳤는데 이를 현장에서 직접 지켜보는 관객들은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임수근 기자입니다. 홍콩의 유명 남성 아이돌 그룹 미러가 공연을 펼치고 있습니다. 무대 위에는 대형 스크린 6대가 공중에 매달려 있습니다. 한창 공연 도중 LED 패널을 고정한 철선이 끊기면서 육중한 스크린 하나가 무대 위로 추락합니다. 떨어지는 스크린에 댄서 한 명이 직접 충격을 받았고 다른 한 명도 넘어지는 스크린에 다쳤습니다. 부상자들은 병원으로 긴급 후송됐지만 직접 충격을 받은 한 명은 중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홍콩 정부 당국자는 스크린을 고정한 2개의 철선 중 1개가 끊어지면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如果有人需要負責嘅話咧，我哋會嚴厲執法。根據法例咧，就作出必要嘅跟住行動，包括咧係檢控嘅工作嘅。 당국자는 또 무용수 2명에 이번 사고로 다친 그룹 멤버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사고 장면을 목격한 관중 가운데 3명은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 병원으로 후송됐다고 홍콩 경찰은 전했습니다. 해당 콘서트는 지난 25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12회 일정으로 진행 중이었습니다. 앞서 지난 26일 공연에서는 가수 한 명이 무대 가장자리에서 떨어져 공연 안전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밀어팬 1만 3천여 명이 공연 안전을 촉구하며 서명한 청원서를 주최 측에 전달하기까지 해 안전에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홍콩 아이돌 그룹 미러는 지난 2018년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통해 결성됐으며 코로나 팬데믹 기간 인기를 끌어왔습니다. YTN 임수근입니다. 네, 오늘 뉴스가 있는 저녁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뉴스 퍼레이드가 이어집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